안녕하세요. 숨편한 채널 호흡기 박사 황준호 원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인데요. 원장님, 여기가 영화평론 채널도 아닌데 왜 이런 제목을 생각하셨나요? 라는 의문이 드실 건데요. 오늘의 영상을 다 보고 나시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미국의 도시인 시애틀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영화를 좋아한다거나 이러면 제가 언급드린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과 맥라이언이 생각이 나실 거고요. 젊은 세대들이라면 스타벅스 1호점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IT 기업의 본사가 있는 곳 등으로 기억을 하실 건데요. 야구를 좋아하는 저는 원래는 시애틀 하면 우리나라 이대호 선수와 일본의 이치로 선수가 뛰었던 시애틀 메리너스라는 야구팀부터 생각이 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하고 있는 일 때문인지 또 최근의 일 때문인지 시애틀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좀 바뀌었습니다. 어떤 단어가 떠오르냐면 에어로비카, 벌금, 그리고 2명의 환자분 얼굴이 떠오르는데요.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참 신기했던 게 이영만리에 계신 분들도 제 유튜브 채널을 보고 댓글이나 이메일 등으로 문의 등이 오는 부분이었는데요. 작년인 2024년 12월 중순 무렵에 시애틀에 계신 여자 환자분 한 분이 연락이 왔었어요. 65세 정도 되는 나이셨고 2019년 9월에 최초로 객혈 증상을 경험하면서 병원에 갔더니 기관지 확장증과 비결핵 황상균 진단을 받으셨고 미국의 전문의에게 항결핵제 처방을 1년 6개월 이상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도 객혈이 지속되니까 항결핵제 복용을 중지하셨고 경과를 관찰하던 중에 객혈 빈도가 점점 잦아지면서 정보를 찾아보는 과정에서 제 채널을 보게 되셨고 그래서 연락을 주셨는데요. 저는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객혈이 자주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중환자다 이렇게 평가하지는 않거든요. 객혈은 기관지의 출혈을 유발하는 자극 요인이 있다는 하나의 경고음이고 왜 출혈이 생기는지에 대한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그 원인을 찾았는데 가래가 깊은 쪽에 많이 고여 있으면서 폐가 썩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의 객혈은 상황이 나빠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객혈이 될 거고요. 기관지 확장증 환자가 운동을 너무 세게 하는 과정에서도 기관지 약해진 틈으로 혈액이 새어나올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의 객혈이라면 너무 나쁘게만 해석할 것이 아니고 운동의 강도나 시간 등을 조절해야 되는 것인데 이 환자분을 천천히 살펴보니까 몸 상태가 그렇게 나쁘진 않더라고요. 키 158cm의 몸무게는 50kg로 다소 마르긴 하셨지만 평소에 기침이나 컥컥 이런 건 별로 없었고 호흡 능력이나 운동 상태도 그렇게 나쁘진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이 병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늘 루틴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말을 해주셨는데 저는 보통 이런 부분을 유심히 살펴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객혈이라는 것은 탐정 수사라고 해야 될까요? 객혈을 일으킬 만한 의심스러운 부분을 배제해 나가면서 객혈의 범인을 찾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환자분이 루틴으로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의심스러웠던 것은 두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최근 2년간 거의 매일 30분에서 40분 정도를 슬로우 조깅을 하셨다고 하셨던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는 에어로비카의 사용이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인 달리기라는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면 본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55세 미만의 젊은 기관지 확장증 또는 비결핵 황상균 환자분들은 제가 정말 집요할 정도로 운동을 빡세게 시키는 편입니다. 호흡 능력이 괜찮고 무릎과 허리 등의 관절이 괜찮은 분이라면 이 깨작깨작 뛰지 말고 세게 뛰라고 아주 세게 뛰라고 요구를 하는 편이고요. 그 세게라는 말이 추상적인 말이기 때문에 저는 런닝머신 기준으로 하면 속도 8.5 이상으로 뛰시라고 속도까지도 좀 구체화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요. 자, 뛰려면 왜 세게 뛰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천천히 걷거나 천천히 걷는다거나 슬로우 조깅 형태가 되면 이 운동은 허벅지나 종아리가 굵어지고 탄탄해지는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보다는 지방을 태우는 유산소 운동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아시다시피 기관지 확장증과 비결핵 황상균 환자분들은 몸이 마르고 근력도 약한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이 나는 세게 뛰는 것은 힘들어서 어쩔 수가 없이 만보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 때문에 유산소 운동만 과하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체중이 더 빠져버릴 수도 있고 또 가래를 털어내는 측면에서도 속에 딱 붙어있는 가래는 깨작깨작 이렇게 해서는 이제 또 털어내지지 않겠죠. 이렇게 세게 이렇게 해야 빠져나올 확률이 높아지겠죠. 이 환자분의 경우는 30에서 40분 정도 슬로우 조깅을 매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정도면 아주 짧게 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 제 생각에는 이런 형태는 어쩌면 근력 강화는 되지 않으면서 잘못하면 체중만 빠지고 객혈이 종종 오히려 유발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의심이 좀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운동에 관한 부분은 의료적인 전문가가 질환의 진행 정도나 나이,
산소 포화도나 맥박 같은 호흡 능력을 살펴봐서 운동의 강도나 시간을 조절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참고로 저는 호흡 능력과 관절이 괜찮은 55세 이하의 비교적 젊은 분들, 전체 기관지 확장증 비결핵 항상균 환자분들 중에서는 대략 한 20% 정도나 되시려나 모르겠는데, 여튼 이 기준에 해당되는 분들에게는 아까 말한 것처럼 러닝이나 줄넘기 같은 운동을 타이트하게 시키는 편이고요. 대신 이렇게 운동을 세게 하면 기존의 차고 건조한 체질이 개선이 되지만, 대신 그 과정에서 혈액이 세게 돌다 보면 기관지 약해진 틈으로 혈액이 조금씩 새어나가는 미세한 출혈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럴 때는 강도나 시간을 조절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령대보다 나이가 좀 더 있는 분들은 무조건 세게 뛰기보다는 자신의 호흡 능력과 관절 상태에 따라서 강도나 시간 조절을 하고, 65세 이상의 나이에서는 운동을 강하게 할 수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면 온욕이 차라리 운동보다는 체질 개선과 가래 빼기에서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온욕을 더 강조를 하는 편인데, 아시다시피 미국이 이 조건에서도 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미국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미국의 땅덩어리가 이렇게 크다 보니까 화장실도 큰 경우가 많잖아요. 화장실 가운데에는 물 빠지는 구멍이 없고 욕조에만 배수 구멍이 있고, 그 욕조 주변을 이 샤워 커튼 이렇게 이제 치는 곳들이 많은데, 이렇게 치는 샤워 커튼은 물 튀는 것을 막는 용도이지 이 아예 욕조를 밀봉을 하는 개념은 아니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아파트의 경우는 화장실이 작기 때문에 욕조에 물을 받아놓으면 수증기가 이렇게 꽉 차는데, 미국은 이 화장실이 크고 밀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기 힘든 곳들이 많거든요. 이분도 이제 그런 조건이었고요. 수증기가 꽉 찬 온욕이 가래 빼기에서 매우 효율적인데, 이분 환자분은 이제 그 방법도 적용할 수가 없던 상황이셨던 거죠. 환자분의 CT를 보니까 우상엽과 좌하엽에 병소가 뚜렷하게 있기는 했고, 좌하엽의 경우에는 이제 제법 헐어 있어서 운동 능력을 상실할 정도의 폐포 파괴는 아니었지만 가래도 제법 있을만 했고, 그 병소에서는 농혈도 간간히 나오겠다 싶은 상황이었죠. 이제 그래서 가래 빼기는 일정하게 하긴 해야 되는데, 이 환자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두 번째 루틴인 에어로빅과의 사용으로 가래 빼기를 해주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에어로빅을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기관지확장증 환자분들은. 저는 사실 이 부분도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1년 전 즈음에 호흡 재활 도구들에 대해서도 제 채널에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에어로비카와 청페라는 수동식 흉벽 진동기가 있는데, 이 도구들은 가래 배출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작동 원리가 후 하고 숨을 계속 불어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되면 이 수증기가 빠져나가면서 오히려 폐포 한쪽이 더 건조해질 수 있고 점액이 과도하게 소모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 그 둘 중에서는 그래도 어떤 것이 더 좋고 효율적이다, 이런 부분도 명확히 좀 선을 그어서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이 환자분도 매일 에어로비카를 한다고 하시는데, 제 입장에서는 조깅도 그렇고 이 또한 매일 너무 무리하게 하면 기관지 점막에 탈수가 유발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그런데 환자분은 에어로비카를 쓰면서 전에 없던 속에 있는 갈색 같은 가래들이 배출이 되니까 이게 이제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65세라는 나이와 시애틀이라는 거주 조건 등을 감안하면 운동이나 온욕을 효율적으로 적용하기도 어려운 상황, 그런데 가래는 빼내야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에어로비카를 쓰고 계신데, 대안이 딱히 없다 보니 제가 하지 마시라고 하기도 그렇고, 매일 사용은 조금 과하기 때문에 대신 사용 빈도를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좀 줄이시고, 대신 하다가 입이 너무 마른다 싶으면 좀 조절을 합시다, 이런 형태로 제가 이분의 루틴에 관한 부분을 세팅을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루틴에 관한 조정을 하고 나서 1년에 이제 텀으로 찍은 CT에서 그 전과 비교해서 전혀 진행된 것이 없고, 체중도 2-3kg 늘어났고, 기침과 이것도 거의 없는 상태라서 이런 경우는 큰 틀에서는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평가를 내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환자분은 객혈이라는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원하셨어요. 사실 어느 정도 이상 진행된 기관지확장증과 비결핵 항상균 환자분의 경우는 객혈은 간간히 있을 수밖에 없는 증상인데, 환자분은 객혈의 발생 확률을 최대한 낮추기를 희망을 하셔서 가래 빼는 과정에서 최대한 자극이 덜 가게끔 세팅을 해야 됐는데요. 바로 이 과정에서 미국 현지에서 사용하는 에어로비카와 에어로비카의 적용이 한국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객혈을 최대한 덜 나오게 하려면 에어로비카를 좀 제한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그런데 환자분은 에어로비카를 사용하고 나서도 별로 목에는 부담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분에서 정말? 진짜?
그렇다고? 이런 의문이 좀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수동식 풍벽 진돗기는 작용 원리상 많이 불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가 건조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그럴 리가 없는데 싶어서 환자분 그러면 지금 시애틀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어로비카를 한번 사진 보내주세요.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전송을 받았는데요. 정말 전 여기서 탁 하고 무릎을 쳤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이 보기에는 두 기계가 동일해 보이시나요? 상표만 보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같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이 사이에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시청자분들이 미국에서는 왜 에어로비카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바로 눈치를 채신다면 호흡기 질환에 대해 어느 정도 이상 이해 폭이 생겼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수분입니다. 시애틀에서 환자분이 사용하고 있는 에어로비카는 뒤쪽에 네뷸라이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네뷸라이저에서 별다른 약물이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수분이죠. 에어로비카 이 뒤쪽으로 수분을 계속 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공간이 매우 높은 수분으로 꽉 채워지고 있는 셈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애틀에 계신 환자분은 이걸 하고 여기 많이 불어내도 한국에서 동일하게 쓰는 이제 에어로비카 쓰시는 분들에 비해서 입이 덜 말랐던 상황인 거죠. 제가 일전에 호흡기 질환은 수분과의 싸움이라는 말을 드렸던 적이 있잖아요. 호흡기는 촉촉해야만 그 역할이 살아나고 점막의 수분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말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북미에서는 에어로비카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적용을 했던 거죠. 그런데 한국은 현재는 에어로비카의 사용이 이렇게 적용되지 않고 있거든요. 서울대병원에서 에어로비카를 환자분들에게 많이 추천을 하긴 하는 편이지만 시애틀에 있는 환자분처럼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입업자를 통해 들어오다 보니 인터넷으로 구매해서 그냥 이런 단품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도 있잖아요. 제가 이 차이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에어로비카를 이렇게 불어보면 이 방향으로는 바람이 잘 안 나갑니다. 근데 제가 뒤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기계에서는 이 방향으로는 바람이 안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방향으로는 바람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도구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도구는 만들 때부터 앞쪽으로 불어내는 공기는 안 빠지더라도 뒤쪽에서의 바람과 수분은 들어오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구는 뒤가 무엇인가 연결되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걸 하기 위해서 이 안에 파란색 막이 들어가 있고요. 제가 호흡기 질환에 대해서는 제 스스로를 두고 탑티어라고 뻔뻔하게 말한 적도 있는데요. 저는 제가 한의사 중에 가장 좋은 명문 코스를 밟아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제 스스로에게 가장 높게 평점을 주고 싶은 부분은 환자분들과 비벼봤던 시간과 디테일입니다. 저는 정말 엄청난 시간을 환자분과 살을 비벼보다시피 할 만큼 보내봤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부분을 불편하는지를 직접 많이 들어봤고 똑같이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나았던 사람은 무슨 차이가 있는지도 꼼꼼히 살펴봤겠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 디테일이 생기는 거고, 그런 제 눈에는 이 북미에서의 에어로비카 사용과 한국에서의 에어로비카 사용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제가 왜 이 에어로비카 안에는 이 초록색 막이 붙어 있는지도 알 수가 있게 되었고요. 아마 이 초록색 막이 굉장히 고급 기술일 겁니다. 한국에 계신 시청자분들이 이 에어로비카를 만약에 잘 활용하고 싶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는 이런 부분은 대중적인 부분은 아니잖아요. 호흡기 질환이 있다고 한들 에어로비카라는 단어를 알고 있는 환자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이 작은 부분에도 호흡기 치료에 대한 원리가 숨어 있는 셈이고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죠. 원장님, 그런데 그건 그렇다 치고 이 동영상의 제목이 왜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인가요?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물론 이 환자분도 객혈 증상 때문에 하도 걱정이 돼서 잠을 이루지를 못하셨어요. 한국은 도란사민이라는 지혈제를 비상약으로 처방을 해주거든요. 객혈이 나면 응급으로 드시게끔 알약으로 처방을 하는데 그걸 이제 상비약으로 가지고 계신데, 시애틀만 이런 건지 몰라도 미국은 지혈제를 경구용으로는 절대 처방을 할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환자분이 새벽에 자다가도 객혈이 나고 그러면 불안해서 잠을 자질 못하셨어요. 한국의 의료 현실에 비하면 저는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까웠고요. 제가 진료가 끝나면 한국 시간으로 저녁 7시 정도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 그 시간이 시애틀 시간으로 자정을 훌쩍 넘긴 새벽인데 그 시간대에도 영상통화를 몇 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여담이긴 한데 시애틀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은 이 환자분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분 더 계셨어요. 이분은 남자 기관지 확장증 환자분이셨는데요. 이분은 객혈 때문이 아니라 엄청난 벌금 때문이었습니다. 갑자기 웬 또 벌금이지? 이런 시청자분들은 좀 의아해하실 텐데요. 올해 미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관세 협상 때문에 9월 무렵인가 미국으로 가는 그 우체국 EMS 발송이 다 막혔던 적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우체국 EMS로 뭐 한약 배송이 문제없이 되었는데 뭐 관세 협상 때문에 이제 타결이 안 되고 이러니까 우체국에서도 접수가 안 되었던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기간에만 페덱스라는 배송업체로 한약 배송을 했는데요. 그런데 한약이 미국 법상으로는 우체국 EMS가 아니면 보낼 수 없는 품목이라고 하더라고요. 세관에서 모든 택배를 열어보는 것은 아니지만 간혹 이렇게 이제 불특정의 검수를 하나 보더라고요. 저는 페덱스를 통하는 국내 배송업체가 보낼 수 있다고 해서 배송비를 내고 보낸 건데 이 운이 없게 적발이 되었는데, 근데 자그마치 그 벌금이 얼마였냐면 무려 178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26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완전 낭패였던 셈이죠. 이제 그날 그 시애틀의 에어로비카 여자 환자분에게도 페덱스로 한약을 보내고 이 남자분에게도 보냈는데 이 남자분 택배만 적발이 되었고, 환자분이 세관에 벌금 고지서를 받고 나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는데 환자분이 그날 이 고지서를 받고 나서 잠을 못 잤다고 하더라고요. 벌벌 떨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화가 나서 놀랬었던 거죠. 사실 그럴만도 하잖아요. 뭐 누구나 이런 공문서 같은 게 날라오면 두려운데 게다가 금액도 장난이 아니었잖아요. 미국에 계신다고 하더라도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라면 뭐 유창하게 항의하기도 힘든 일이잖아요. 뭐 당연히도 이 벌금은 제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곧바로 환자분에게 뭐 안심하시라고 제가 벌금 내드리겠다고 1780달러에 해당되는 돈을 보내드렸고, 벌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나서요 환자분이 이제 다시 저녁에 잠을 제대로 주무시게 되었는데요. 이 일을 겪고 나서 이 환자분이 저를 많이 동정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친해지는 계기도 되었는데요. 뭐 저는 세상을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생긴다는 것을 어렴풋이는 알고 있기 때문에 벌금이 그렇게 뭐 아깝지는 않았고요. 뭐 그리고 이 벌금을 그냥 단순히 한약 배송에 대한 뭐 페널티가 아니라 뭐 제가 호흡기질환 공부해드린 뭐 비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시애틀에 계신 두 분의 환자분들과 겪었던 에피소드를 들려드렸는데요. 이 내용을 듣고 나시면 제가 오늘 동영상의 제목을 왜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으로 정했는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